고복래 여사는 올해로 78이었다. 마른 체구에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손끝은 여전히 야무졌다. 서울 변두리의 고급 주택가에서 30년 넘게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인생이었다. 평생을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그는 자신이 이제야 좀 쉬어도 될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날도 복래 여사는 손등에 물을 묻히며 주인 댁의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박승호였다. 엄마, 일 그만두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엄마 혼자 살게 두는 것도 죄송하고 애들도 외할머니랑 함께 살면 좋아할 거예요. 복래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에 어디서 더 일하겠느냐는 생각과 손주들과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며칠 뒤 복래 여사는 서둘러 짐을 쌌다. 낡은 보퉁이에 그동안 아껴온 손수건, 사진첩,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낡은 전셋집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서울 강서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아들 승호의 집은 넓고 모던했다. 복래 여사는 입구에서부터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며느리인 윤채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다. 너희가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지. 초반엔 모든 것이 무난했다. 손주 민성이와 예린이는 복래 여사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고 채린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채린이 부엌에서 복래 여사의 반찬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애들 입맛도 세련되어서 이런 나물 반찬은 잘 안 먹어요. 된장국도 너무 짜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분명 담겨 있었다. 복래 여사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부엌에 들어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이런 말도 들었다. 어머님, 물리치료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달에 드는 병원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며느리의 말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듯 보였지만 복래 여사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당신의 존재가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아들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퇴근 후 뉴스만 틀어놓고 맥주를 마실 뿐이었다. 어느 날 복래 여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승호야, 엄마가 혹시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니?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회사도 정신없고 우리도 조금 힘들어서 그래. 그 말은 마치 미안한데 방법이 없다는 식의 무력감으로 들렸다. 복래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눈치 보이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주말 아침, 복래 여사가 부엌불을 켜고 식사를 준비하려는 순간이었다. 채린이 거실에서 나와 복래 여사를 불러 세웠다. 어머님, 저희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대로는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따로 나가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복래 여사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말을 듣고도 숨을 들이쉬지 못해 마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해녀처럼 가슴이 꽉 조여왔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나가라고?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한텐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희 애들도 이제 사춘기고 공간도 필요하고요. 복래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거실 한켠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 승호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복례 여사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복례 여사는 다시 보퉁이를 쌌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손수건도 넣지 않았습니다. 단지 낡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양말 두 켤레만 넣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복례 여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은 보고 갈 수 있겠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례 여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바깥의 공기는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보다 더 싸늘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고복례 여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직도 이른 아침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낡은 보퉁이를 끌어안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다 보니 서울역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복례 여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다였다면 파도 소리를 따라가면 육지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소리도 방향도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기차표를 끊을 돈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차가운 거리에서 밤을 맞게 생겼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 대합실의 벤치에 앉은 복례 여사는 옷깃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처지인 듯한 노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신발끈이 풀어진 채 고개를 떨군 이들. 복례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역산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역산의 노숙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이 돌아다니며 벤치에 앉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여긴 주무시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복례 여사는 보퉁이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듯 아팠습니다. 길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채 복례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새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잠깐 졸다 깨어보니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따뜻한 담요를 들고 말없이 다가와 복례 여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여긴 너무 추운데 혹시 무료 쉼터 가보셨어요? 복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성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 노숙인 상담소, 김정혜 사회복지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약간만 걸으면 따뜻한 쉼터가 있어요. 밥도 주고 씻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따뜻한 데서 몸부터 녹이시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은 믿음이 갔습니다. 복례 여사는 그날 낯선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상담소가 운영하는 작은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씻을 수 있는 작은 화장실과 깨끗한 이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례 여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고픔이 이성을 이겼고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수치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 여사는 상담소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복례 여사의 사정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가사도우미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손으로 하는 일은 다 했지요. 그 말에 사회복지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요즘 무료 급식소에서 반찬을 나눠줄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손이 야무지시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례 여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말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례 여사는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반찬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물을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이는 일, 익숙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복례 여사의 반찬 솜씨는 곧 봉사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김치볶음 누가 했어요? 맛이 장난 아닌데요? 우리 할머니 솜씨야. 진짜 집밥 같지 않아? 복례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교회 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복례 여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오후 고복례 여사는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남은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손놀림은 익숙했고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언가 모르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복례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절모를 쓴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환갑은 훌쩍 넘은 듯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말투에는 강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예, 저 무 볶고 김치도 제가 한 거예요. 맛은 좀 짜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조용히 웃더니 접시에 남은 나물을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은 뒤 말했다. 맛있네요. 정직한 맛입니다. 시판 양념과는 다르게 깊은 맛이 있어요. 복례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봉사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강재훈입니다. 식품 유통업을 오래 했고 요즘은 사회적 기업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다운푸드 대표이사 강재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복례 여사는 순간 당황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집밥 같은 걸 드렸네요. 강 대표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정제되지 않은 삶이 묻어나는 음식이요. 그래서 제안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안이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손맛을 활용해서 간편 반찬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 같은 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복례 여사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것도 반찬으로 사업 제안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하던 음식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대량 생산된 반찬은 이 맛이 안 나요. 이건 기술로 따라 할 수 없는 삶의 맛입니다. 강 대표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복례 여사에게 작은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식회에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식회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 바이어들도 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복례 여사께서 참여해 주시면 아마 바로 계약이 들어올 겁니다. 복례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감히 자신이 그런 자리에 나서도 되는 걸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해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주도에서 일한 적 있어요. 바다에서 물질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파도도 거세고 바닷속은 어둡고 차가우니까요. 그런데 왜 매일 들어가실까요? 그게 그분들 삶이니까요. 두렵더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강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파도입니다. 무섭고 차갑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복례 여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날 밤 복례 여사는 쉼터의 좁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눈 감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홀로 된 젊은 엄마는 두려움을 꾹 참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78배 고복례는 또 다른 재봉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 여사는 조용히 상담소에 갔습니다. 강재훈 대표가 제안하신 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요.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복례 여사는 낡은 앞치마를 입고 시식회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기회와 예기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식회는 서울 종로의 한 사회적 기업 전시장에서 열렸다. 시니어의 손맛, 세대를 잇따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시니어 창업팀과 요리인들이 참여한 자리였다. 고복례 여사는 검정색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조용히 한켠의 조리대에 서 있었다. 그녀가 준비한 메뉴는 단 3가지였다. 묵은지 가지말이, 소고기 우엉조림, 멸치고추장볶음. 화려한 플레이팅도 예쁜 그릇도 없이 그냥 투박한 반찬통에 담아 놓았을 뿐이었다. 주변의 참가자들이 자색 고구마 타르트, 트러플 감자전 등 최신 요리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며 복례 여사는 순간 자신이 너무 단출한 게 아닌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강재훈 대표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딱 이대로 좋아요. 요즘 사람들 오히려 진짜 맛을 원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전시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장했다. 처음엔 아무도 복례 여사의 조리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손님이 시식용 멸치볶음을 한 입 베어문 순간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엄마 반찬 맛인데? 그 말 한마디가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2번째 시식을 하며 물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시판 반찬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복례 여사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방식 그대로 집에서 하던 식으로요.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옆 부스의 셰프들은 점점 당황스러워했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야, 저기 할머니 반찬 부스가 줄 제일 길다. 대박이야. 어느새 복례 여사의 앞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시식 후 감탄을 연발하며 명함을 건네는 유통업체 관계자도 있었고 SNS에 인증샷을 찍는 젊은 여성들도 눈에 띄었다. 복례 여사의 멸치볶음과 가지말이 그리고
우엉조림은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집밥이라는 말과 함께 행사장의 입소문 1순위로 떠올랐다. 그날 오후 강재훈 대표는 복내 여사를 따로 불렀다. 표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상태였다. 할머니, 대박 났어요. 아까 그 젊은 부부 기억나시죠? 온라인 반찬몰 운영하는 회사 대표였대요. 할머니 반찬 정식 입점 제안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대량 생산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브랜드만 잘 만들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복내 여사는 얼떨떨했다. 멸치볶음 하나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이 반찬엔 삶이 담겨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이야기요. 그날 저녁 복내 여사는 쉼터로 돌아와 조용히 조리일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살아오며 만들어온 수십 가지의 반찬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이제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네. 누군가와 나눠야지. 그래야 이 맛도 내 삶도 살아있는 거니까. 며칠 후 복내 여사는 강 대표와 함께 브랜드 회의를 시작했다. 브랜드 이름은 복내 밥상으로 정해졌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할머니의 이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시제품이 출시되자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다. 첫 달은 일주일치만 준비했지만 이틀 만에 모두 품절되었고 재생산 요청이 쏟아졌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 양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밥상이라는 리뷰가 줄을 이었다. 복내 여사는 어느새 인터넷 기사에 실리기 시작했다. 70대 할머니 멸치볶음 하나로 반찬계 스타 되다. 복내 밥상 하루 만에 완판 시니어 창업 성공 모델로 급부상. 그녀는 여전히 새벽이면 직접 장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손수 조리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맛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휴대폰을 열어본 복내 여사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박채린. 그녀 며느리였다. 5해 만에 연락이었다. 문자는 짧았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고복내 여사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파도가 오는 걸 느꼈습니다. 거세고 억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그 파도. 복내 여사는 며느리의 문자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이미 지나간 일에 상처를 더 얹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지금 그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다시 뿌리내리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오후 복내 여사는 강재훈 대표의 제안으로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한 중소기업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복내 밥상이 새로운 바이어들과 연결될 기회라는 설명이었다. 행사장은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내 여사는 평소처럼 말없이 조리대 앞에 섰다.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고들빼기 김치까지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식용 수저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복내 여사의 부스 앞에 섰다. 깔끔하게 넘긴 백발, 검은 안경테, 곧은 허리. 그의 존재감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이거 할머니가 다 만드신 겁니까? 복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옛날 집에서 하던 식 그대로 만든 반찬이에요. 노인은 멸치볶음을 한 입 떠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맛 오래됐군요. 이런 맛은 요즘 시장에서는 사라졌어요.
그의 말에 복례 여사는 잠시 당황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 대표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저분 아세요? 유천개발 회장님이에요. 옛날에 삼양식품 인수하셨던 분. 유천개발이라면 국내 굴지의 식품 제조 유통그룹이었다. 복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저는 고복례라고 합니다. 반찬 만들던 사람입니다. 별건 없지만 사람들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별건 없다뇨? 이건 철학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날 밤 복례 여사는 강 대표와 함께 유천개발에서 마련한 소규모 미팅에 초대받았다. 고급 한식당의 별실에서 진행된 그 자리는 형식적인 인사 대신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갔다. 고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30년 전 식품 사업을 시작할 때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맛이었죠. 그런데 그 맛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더군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가 가진 이야기. 복례 할머니의 반찬엔 그게 있어요. 복례 여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냥 평생 먹여 살릴 생각에 만든 밥상이었어요. 맛이 어땠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음식, 그게 진짜입니다. 잠시 후 고 회장이 본론을 꺼냈다. 제가 작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름하여 복례의 손맛. 대기업 유통망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반찬만 만들어주세요. 강 대표도 놀란 눈으로 복례 여사를 바라봤다. 복례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복례 밥상은요? 강 대표가 곧바로 대답했다. 같이 갑시다. 복례 밥상은 진심이 있고 복례의 손맛은 그걸 전파하는 다리가 되겠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맛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복례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과연 자신이 그렇게까지 나아가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클수록 숨을 더 길게 참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요. 저 해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 다른 할머니들, 그분들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혼자 빛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버림받은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고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다. 좋습니다. 그 조건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복례 여사는 쉼터가 아닌 서울 강북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작은 간이 침대, 하얀 커튼,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음까지 모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나 진짜로 살아가는구나.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나 그 따뜻한 밤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복례 여사를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또다시 그녀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 그날 오전 복례 여사는 양재동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다. 강 대표는 이미 와 있었고 새로운 제품 디자인 샘플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 유통계약서에는 사인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고 회장도 전화로 몇 번 더 조언을 보내왔고 복례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명도 거의 확정되어 있었다. 복례 여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바깥 창가를 내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다. 그런 아침에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어수선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며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복례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여전히 날렵한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어딘가 더 날이 서 있었고 표정은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남성이 무심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녀였다. 며느리 박채린. 복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5해 전 싸늘하게 그녀를 쫓아낸 그 목소리, 그 표정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그때보다 얼굴은 더 날렵했고 말투는 더 기름졌지만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체리는 머쓱한 듯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요즘 유명하시더라고요. 기사도 봤어요. 70대 반찬 스타라니 너무 멋지세요. 복례 여사는 차분히 물었다. 무슨 일로 왔니? 체리는 웃음을 머금은 채 옆에 남자를 바라봤다. 소개할게요. 이쪽은 저희 사업 파트너예요. 같이 반찬 전문 카페 오픈하려고요. 그런데 시작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님처럼 성공하신 분께 조언도 받고 혹시 가능하면 약간 도움도 받고 싶어서요. 복례 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는 과거의 복례가 아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희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냈을 땐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던 걸로 안다. 체리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곧 다시 들었다. 이번엔 억지 미소가 아닌 얇은 웃음이었다. 그땐 저희도 상황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복례 여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내 며느리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길에 너를 다시 들릴 생각은 없다. 그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체린의 눈빛이 일그러졌다. 옆에 있던 남자는 눈치를 살피더니 짧게 말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복례 여사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야. 그리고 난 이제 내 삶에서 불청객을 들이지 않는다. 체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는 복례 여사의 눈을 피해 창밖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르던데요? 만약 그걸 말하면 이미지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례 여사는 멈칫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내가 겪은 일은 내 이야기야.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게 두렵지도 않고 감출 일도 없어.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해보렴. 대신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체리는 말없이 남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복례 여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재훈 대표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복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괜찮아.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창틀에 내려앉고 있었고 먼지마저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는 무너질 일도 흔들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례 여사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를 찾을까? 며느리 채린과의 재회 이후 복례 여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며 의도적으로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다. 사업은 순항 중이었고 복내의 손맛은 방송과 잡지에까지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방 안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며느리는 분명 과거를 반복하러 왔지만 정작 아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내 여사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 민우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 내 아들이지만 내 등을 돌린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다. 복내 여사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 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예요. 민우예요. 복내 여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말없이 의자 하나를 가리켰고 민우는 조심스레 그 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혜진이랑은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있고 지금은 작은 중고가전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복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채린이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 꺼냈다고요. 그 말에 복내 여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왔었지. 그리고 거절했어. 민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그때 엄마를 내쫓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복내 여사는 고개를 돌려가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고 구수한 떡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다. 넌 왜 그랬니, 민우야? 난 내가 한마디라도 말릴 줄 알았어. 내가 그날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아니? 숨을 내쉬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아서.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땐 너무 겁이 났어요. 아내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나는 빚에 쫓기고 그런데 엄마가 매일 집에 계시는 것도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엄마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복내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랬다. 너 하나 책임지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근데 이젠 아니야. 지금은 나도 나의 삶이 있어.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삶.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도망치진 않을게요. 아이들도 엄마도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할게요. 복내 여사는 고요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꾹 누르고 있던 감정을 한 번에 들이쉬듯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날 해녀였을 때 바다 밑에서 숨을 참고 올라올 때처럼. 그래, 너무 쉽게 용서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고 싶다. 내 손주들이니까. 일요일마다 데리고 와라. 내가 해물전이라도 부쳐줄게. 민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복내 여사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내 여사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치지 않았다. 단지 아주 오래된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복내 여사는 아이들을 맞이할 음식을 준비했다. 멸치볶음 대신 해물파전, 도라지 대신 유자청을 꺼냈다. 그리고 주방의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곧게 빗으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숨을 들이마실 시간이야.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버텼으니까. 일요일 아침 고복래 여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주방에는 벌써 국 끓는 소리와 파 기름 볶는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복래 여사는 정성껏 해물파전을 부치고 달걀 장조림을 그릇에 담았다. 예전 같으면 바닷가에서 해녀복을 입고 소라망을 챙겼을 시간이었다. 오늘은 손주들이 오는 날이었다. 한참을 준비하던 그때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복래 여사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민우와 아이들, 준호와 유미가 함께 서 있었다.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복래 여사는 아이들을 한 명씩 꼭 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가슴을 채워주는 듯했다. 민우는 조용히 문간에 서서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안에 들어와라. 밥 다 됐다. 식탁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고 민우도 조심스레 함께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유미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복래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할머니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 다만 다음엔 니들 아빠가 빈 그릇 싹 비우고 가야 한다. 민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유미와 준호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잠시 후 복래 여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복래의 손맛 본점이 있는 시장통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장이 붐볐고 사람들은 복래 여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어제 TV 봤어요. 다큐멘터리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딸이 할머니처럼 되고 싶대요. 복래 여사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그날 오후 지수 씨가 가게를 찾았다. 그녀는 해녀학교 개소식 초청장을 들고 왔다. 할머니, 드디어 허가 났어요. 제주 해녀학교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기술, 거기서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저희는 서울과 제주를 잇는 해녀 문화센터도 곧 준비할 예정이에요. 복래 여사는 조용히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눈앞에 적힌 초대 강사 고복래라는 이름이 낯설고도 자랑스러웠다. 문득 그녀는 유미의 손을 잡았다. 유미야, 나중에 해녀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네, 할머니. 진짜 바다도 가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유미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고개를 내밀었다. 나도 가도 돼요? 복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모두 같이 가자. 바다도 보고 숨도 들이쉬고 진짜 해녀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줄게. 며칠 후 복래 여사는 제주도로 향했다. 공항에 내려 바다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해녀학교는 제주 남쪽 작은 어촌 마을에 자리 잡았다. 거기엔 복래 여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낸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진과 도구, 그리고 삶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강의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다는 때론 무섭고 때론 고요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너는 너의 숨을 잘 조절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말이죠. 숨을 참고 내려가도 꼭 기억해야 해요. 언제든 올라와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한다는 걸요. 그게 해녀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는 20대 청년도 있었고 50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도 있었다. 복래 여사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숨만 잃지 않으면. 그날 저녁 그녀는 해녀복을 입고 바닷가에 섰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깊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발끝으로 바닷물을 찍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고복내라는 이름으로. 별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오래전 그녀가 바다에서 들었던 숨비 소리처럼 따뜻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